일부 마무리할 때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왜 자영업은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을까? 많이 팔리는데 매출은 늘어도 왜 남는 게 없을까? 이게 과연 그냥 장사꾼의 푸념일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실체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창업 트렌드 시간 스토어디의 양덕우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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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우 대표님 조금만 더 가까이 마이크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0군데나 음식점을 하고 계세요? 네, 10군데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들 하고 계세요? 지금은 샐러드 가게, 그다음에 저가 커피, 그다음에 죽을 판매하는 한식 매장 해서 뭐 2개, 6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식까지. 네네네.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더 많이 하셨었어요? 총 오픈한 점포는 15개 오픈했었고 가장 많을 때는 13개였습니다. 네. 동시에? 네네. 동시에 13개까지 하시다가 지금은 10개로 좀 줄이신 거고요? 네네. 근데 샐러드, 그다음에 저가 커피, 한식 프랜차이즈, 뭐 죽집 이게 다 프랜차이즈예요? 네,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어디 특별히 이제 프랜차이즈를 딱 골라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에 그 14년 정도 다니면서 상권을 분석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일을 오래 했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고수익 점주님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점포를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브랜드를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게 됐다 보니까 그 빵집. 네네네. 그래 계속 점포를 냈는데 제가 이제 경력상 브랜드를 만드는 일보다는 물건을 잘 찾고 그다음에 운영을 잘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지금까지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으로서 보던 것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가 네. 이제 실전으로 뛰어드신 건데, 근데 그 빵집으로 유명한 기업 다니시다가 빵집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빵집 프랜차이즈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빵집을 안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 구조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정리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남은 게 지금 10개. 네. 이것도 대단하신데. 근데 보통 주변에서 다점포 점주들 보면은 편의점 잘하시는 분들은 편의점으로 막 3개, 5개 아니면 커피집 3개, 5개 아니면 치킨 프랜차이즈만 3개, 5개 이렇게 늘려나가시던데 되게 다양하게 하시네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의도한 바는 아니고요. 예. 처음에 시작한 브랜드 몇 개가 좀 잘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브랜드를 출점을 하고 싶은데 그 브랜드가 이제 상당히 포화 상태인 브랜드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상권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다른 업종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게 또 경험이 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분산 효과를 좀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업종이든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그 브랜드를 정리한 것처럼 그 브랜드에 계속 의지를 했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는 업종들이 보면 커피, 뭐 그다음에 샐러드, 뭐 한식, 죽이 있는데 계절별로 좀 성수기가 따로 있습니다. 유행도 크게 안 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계절별로 성수기가 따로 있다 보니까 관리력에 대한 리소스를 투여하는 계절에 대한 어떤 분산도 되고요. 그다음에 잘 되면은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잘 되는 계절이 이제 서로 보완이 되다 보니까 계절에 대한 리스크도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여름에 좀 많이 팔리는 매장에 이쪽으로 좀 보냈다가 겨울에 많이 팔리는 매장 있으면 또 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들 퇴사하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더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비슷하게 스프레드 시키는 거고 제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네네. 그래서 뭐 카페, 죽, 샐러드 등등으로 이제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른 브랜드들이 선점을 하고 있어서 네. 계속해서 이제 틈새를 찾으신 거예요. 네. 그 이제 다른 브랜드가 선점을 했기보다는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이제 다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더 점포를 내고 싶은데 낼 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을 가지고 좋은 상권에 들어간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중심으로만 가맹점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잘 되신 거네요. 처음부터 내가 10개까지 운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는 그냥 처음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네. 단순히 직장 수입 외에 추가로 수입을 얻고 싶었을 뿐인데 네. 첫 점포를 창업하고 생각보다 이제 뭐 돈이 좀 벌렸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점포를 확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들어보니까 커피도 그렇고 샐러드도 그렇고 죽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배달이 가능한 것들이네요. 네. 어떻게 배달 많이 매출 올리시나요? 운영하는 이제 모든 브랜드가 배달을 겸하고는 있는데요. 예. 이제 무료 배달 경쟁으로 돌입하면서 저가 커피 브랜드는 주문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배달에 역마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배달의 그 중개 수수료랑 배달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수익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을 많이 하더라도 별로 이쪽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영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배달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마진이 좋기 때문에 배달 중심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달이 마진이 좋다? 아니면 더 나쁘다? 어떤 거예요? 배달이 마진이 나쁩니다. 아, 나쁘다. 네. 도승욱 대표님, 네. 그 우리가 배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배달 플랫폼들이 뭔가 뭐 상생 방안 네. 이런 거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도움이 안 되나요? 네, 최근에 이제 배달의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원성이 높아져서 이제 공정위에서 상생 협력체를 만들어서 이제 배달앱 측하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상생안은 나왔는데 이게 좀 처음부터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수수료를 지금 9.8%에서 2%까지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매출 하위 사장님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이제 매출이 높은 사장님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배달을 많이 이용하는 매장들에는 한 7%대로 한 2% 낮춰준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그 이제 낮춰주는 폭도 좀 적었고 이게 배달 중개 수수료는 낮아졌지만 배달비는 또 올라가는 그래서 뭐 조삼모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법적 구속력도 없고 또 이제 울트라콜을 이제 4월부터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이제 고정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좀 바꾸면서 또 변동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번에 포장 수수료도 받으면서 이런 건 또 이제 상생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실속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당시에는 진짜 배달로 많이 벌었다라고 네. 합니다만 그게 벌써 뭐 한 4년 전 이야기예요. 5년 전, 4년 전 이야기예요. 서승범님이 골목 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진출과 또 인터넷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저가의 마진율로 경쟁해야 하다 보니까 장시간 근무를 해도 본인 인건비 외에는 벌이가 거의 안 됩니다. 이렇게 또 현실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양도우 대표님. 네.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장사꾼의 대표적인 거짓말. 아 이거 팔아도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 가격에 가져가세요.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그냥 푸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짜 팔아도 남는 게 없을 확률이 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는 매출이 높으면 웬만하면 남는 장사였어요. 매출이 일단 높으면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배달 수수료, 인건비, 식자재 원가 같은 변동비가 매출을 거의 다 이제 갉아먹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익 구조를 정확하게 짜놓지 않고 그냥 판매만 하다 보면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시대였거든요. 제 주변에도 월 매출 1억이 넘는데 네. 본인의 인건비 이상 못 가져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매장 하나에서 월 매출 1억이 나와도요? 네네. 어떻게 그러지? 그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인 경우도 있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원재료 조달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비용과 적정한 판매 가격도 네. 설정을 해주고. 네. 근데 어떻게 본인 인건비밖에 못 가져가고 남는 게 없네요. 그게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료 배달로 바뀌면서 원래 배달비에 대한 부담이 뭐 10% 후반대에서 지금 30%까지 늘었기 때문에 보통의 자영업자 마진이 15% 정도, 10에서 15% 마진이라고 하면 그 구조를 지금 다 갉아먹은 구조일 수 있거든요. 변동비가 더 높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월세 1,000만 원은 매출이 많이 팔면 그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변동비는 많이 팔아도 그 비율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율이 90% 100%라고 한다면 많이 팔아도 이득이 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는 어떤 규모의 경제가 시현이 되는데 네. 자영업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한계가 확실히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판매가를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 시장에서 경쟁이 있고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재판매 가격 통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도 내가 인건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효율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가를 줄이는 것도 시장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결정권도 없는 데다가 비용 통제도 어렵고 아이고 참 이게 뭐 노수 대표님 그 변동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조금 더 네. 왜 가게 살림도 내가 이제 고정적으로 지출할 것 아니면 이제 가정에다 5월에 지출이 더 많아질 것 네. 막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업할 때 자영업할 때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비가 얼마인지 변동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크게 그 수익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네. 자영업의 3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3대 비용. 네, 월세, 임대료, 월세가 임대료죠.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식자재비. 네, 그리고 이제 배달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배달앱 수수료까지 해서 4대 비용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 거기다 배달앱 수수료까지. 네, 근데 고정비는 이제 매번 정액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중에 월세나 인건비가 해당이 될 테고 이제 매출이 오를수록 같이 비용이 올라가는 변동비는 식자재비나 배달앱 수수료 이렇게 되는데 이 고정비 항목이 많을수록 수익 구조가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비는 이제 딱 그 비용만 내는 거니까 매출이 이제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화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매출이 많이 나오면 이제 돈을 벌었다 했는데 이제 점점 그 고정비 항목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배달앱 수수료를 배달앱 이제 광고비를 울트라콜로 받는 건 정액제였는데 이거를 정률제로 오픈리스트로 바꾸면서 배달업체들이 예, 고정비 항목이 변동비로 바뀐 거잖아요. 예. 네, 이러면서 이제 수익 구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비라는 게 딱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으로 매출이 올라가면 네. 이익률이 확 좋아져야 하는 건데 네. 근데 오히려 고정비 항목은 높이가 올라가고 있고 또 변동비로 써야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비가 많으면 손익 분기점을 딱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변동비는 손익 분기점이 올라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고정비가 근데 변동비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도 조금 애매한데 이게 고정비 같아 보이지만 매출이 많아지면 한 7,800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를 때마다 사람을 한 명씩 더 써야 되는 구조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변동비 성격이 있는데 요즘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하면서 상승폭이 이제 커지는 거죠. 과거에는 고정비였는데 이제는 변동비가 되는 것들이 많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배달 플랫폼들이 또 자기네 이익 보전하려고 네. 그렇게 또 변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양도구 대표님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변동비 부담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변동비를 크게 보면 원가, 뭐 배달 수수료, 거기에 이제 인건비도 변동비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인건비를 변동성 고정비라고 정의하는데 인건비는 먼저 세팅이 돼서 고정적으로 나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인건비를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가게 할 때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반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뭐 2배가 오르진 않았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변동비 포션이 올랐을 거고요. 그다음에 원가는 여러 가지 대외 환경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우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올랐던 가격들을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새로 들어온 비용이 이제 배달에 따른 이제 비용들인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배달앱들이 무료 그 배달 경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모두가 자영업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이제 바뀌었고요. 제 경우를 보면 업종마다 차이를 있을 수 있지만 평식을 취급으로 하는 2만 원 단가 배달 그 주문 단가 2만 원에 원가 40%의 업종이라면 저희가 한 인건비 25% 정도 쓰거든요. 배달 수수료 30%를 내야 됩니다. 2만 원일 경우 30% 정도의 배달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부가세, 로열티를 다 포함하면 이제 10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원가 40%의 구조를 가진 업종이라면 2만 원
객단가로는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려도 추가적인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2만 원 주문 나왔을 때 식자재 원가랑 결제 수수료 45%,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 한 25% 정도, 네. 배달 플랫폼의 한 30% 정도, 그렇습니다. 거의 100%네요. 여기서 이제 고정비가 안 나간 것이거든요. 임대료, 아, 전기. 그거 빼도 이미 네네. 판매 가격의 100%다. 이걸로는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원가 40%라면 물론 30%, 20%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원가 40%라면 인건비 20%라면 25%라면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김수진 님이 무료 배달이라고 하면 무료 배달로 바뀌면 배달료를 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하겠다고 한 거니까 플랫폼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플랫폼도 어쨌든 배달을 해주는 비용들을 본인이 다 부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 기준으로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을 하게 되면 3,400원의 부가세 별도 비용을 플랫폼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중개 수수료를 지금 7.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 원 객단가로 환산해 보면 결제 수수료까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원짜리 6천 원이 그렇습니다. 배달 플랫폼에 가는 돈이다. 네. 근데 이거를 소비자 고객에게 내가 무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영업자가 6천 원을 다 떠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반반으로 설정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하지만 반반으로 설정하면 아무도 주문 안 하겠죠. 저도 자영업자 입장이지만 주문할 때는 무료 배달을 합니다. 그게 그리고 소비자 입장인 거죠. 가격에다가 전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는 배달비 무료고 어디는 배달비 3,000원 받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무료 쪽으로 눈이 가게 되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원가를 떠안거나 네. 아니면 이 판매 가격에 얹거나 해야 하는데, 또 얹으면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그 배달비 무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 주문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얼마 이상만 배달해요. 근데 그 최소 주문 금액을 너무 높이 써놔도 사람들이 그러면 나 이거 혼자 먹을 건데 내가 2만 원, 3만 원치 주문 안 할 건데라고 해서 만 원대 초중반으로 설정해 놓는 식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배달이 되면 손해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원가가 30% 미만인 케이스들인데요. 네. 사람 안 쓰고 본인이 이제 직접 하는 점포들은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원가 30% 하고 한 13,000원 정도 주문 단가라면 배달 수수료가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30%를 남겨서 임대료를 포함한 각종 비용들을 제하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10에서 15%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익이 없어도 그냥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배달앱에다가 상위 노출하려면 주문 단가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로 인해서 나중에 주문 단가를 올리더라도 그래도 내가 상위 노출을 위해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께서 마진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냥 단순하게 매출만 올리려고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분들이 마진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고객이 이제 10,000원 주문하게 되면 배달앱에서 4,900원을 떼고 입금되는 금액이 5,100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걸 모르시는 그걸 모르시고 이제 만 원 주문인데 배달앱에서 4,900원을 떼가요? 맞습니다. 근데 앱에서 떼간다기보다는 어쨌든 누군가는 그 이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10,000원 그죠. 뭐 주문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도 이게 10,000원짜리건 20,000원짜리건 한 번 갔다 오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익을 받은 건데요. 그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객단가가 얼마 정도는 나와야 손해보고 팔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좀 마진 남길 수 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원가 로열티 합쳐서 40%, 그다음에 인건비 한 20%에 뭐 부가세 3% 정도 붙는 그런 구조는 배달 수수료를 27% 들어와야 90%까지 변동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말이죠? 좀 쉽게 좀 설명해 네. 주세요. 변동비를 계산해 보면 원가랑 로열티, 프랜차이즈 경우에 40%, 그다음에 인건비 20% 인해서 통제하고 있고 배달 수수료랑 부가세를 한 30%를 쓰고 있다면 합치면 90%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10%를 남겨야지만 월세를 그렇죠. 낼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BEP를 얘기하는 건데요. 손익분기점. 네. 근데 이 단가가 평균 25,000원입니다. 25,000원 정도는 최소 나와야 되고 손님 한 사람당 25,000원 이상씩은 네. 사도록 해야 한다.
평균 주문 단가가 25,000원. 이게 양도구 대표님만의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또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비슷할까요? 아마 프랜차이즈 원가율은 거의 40%를 전후하거든요. 예. 특별히 뭐 치킨이나 이런 건 50%가 넘어가니까 더 안 좋을 거고요. 원가율이 그렇게 높다. 네네. 아마 제가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면서 프랜차이즈인 매장들이 이번에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제일 타격이 큽니다. 네, 이런 데는 일단은 그 컨셉 자체가 배달형이고 프랜차이즈니까. 요즘에 거의 치킨집들도 보면 네, 테이블이 별로 없어요. 거의 배달 중심으로 하시고 일 끝나고 뭐 오토바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매장이고 배달 전문인 분들 많은데 배달 플랫폼에서 수수료 올리면은 완전 직격타네요. 네, 그래서 독립 점포로 이렇게 전환하신 분도 계세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다. 프랜차이즈를 떼고 네. 한 푼이라도 좀 아껴보자. 네네. 아니 근데 이게 객단가를 매번 25,000원씩 받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1인 가구 많아가지고 혼자 먹을 건데 뭐 내가 다 냉동시켜 놓으려고 한 번에 3만 원씩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처럼 배달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50% 이하인 업종들. 그렇다면 그 업종들이 원가랑 인건비를 합쳐가지고 60%가 넘어간다면 배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더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여기다 더 쓰면은 90% 100%가 되는 것이거든요. 배달이 많이 들어오네. 사람 하나 더 뽑아야겠다. 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럼 다 합쳐보면 다시 90% 100%가 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네. 근데 원래 쓰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배달을 더 해가지고 추가 매출을 적절히 낼 수 있으면 인건비에 대한 마진 20에서 25%의 추가 마진을 확보 가능하죠. 그렇게 더 동원해서 가족을 하든 아니면 내가 본인이 더 효율을 하든 본인이 직접 하든. 쉬는 날 줄이고. 네, 저희도 직원이 있지만 장사 안 될 때는 직원들이 뭐 조금 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배달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변동비가 고정비가 다시 되어서 20% 이상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인력 세팅에 비해서 매출이 높아지는 성수기에는 최소 주문 금액을 높여가지고 마진이 높은 홀 매출에 집중하거나 배달의 높은 단가만 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가 배달을 그냥 안 받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높여서 최소한 25,000원 이상으로 배달하시는 분만 받겠다 이렇게 네.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홀만 해도 충분히 우리 인력의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은 마진이 없는데 굳이 여기서 더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쓰게 되면 그냥 똔똔을 유지하는. 그러려면 그 홀 자체 회전율도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샐러드 가게나 네. 저가 커피도 그럼 네. 어떻게 보면 계속 뭐 테이크아웃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와서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돌려야겠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전제가 이 전체 매출이 배달이 50%가 안 되는 업종만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그 가게 안에서도 잘 회전이 되고 네. 배달로는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을 정도만 기대하는 그렇습니다. 네. 노승 대표님. 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치킨 같은 경우는 배달로 5마리 파는 것보다 홀에서 한 테이블 받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배달비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마진율이 차이가 커요. 아니 한창 그 배달 잘 될 때는 네. 저 홀에 와 있는 사람 저 혼자 닭 한 마리 사갖고 뭐 2시간 동안 앉아 있고 아유 배달이 훨씬 낫네 막 이랬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또 이제 홀에서 드시면은 또 추가 주문을 또 즉석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주류 매출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배달은 이제 수수료 많이 떼가고 뭐 이제 추가 주문은 또 없고 하니까 그래서 배달은 진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예. 배달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홀 케이스들은 없이. 그 원가를 30% 미만으로 싸게 식재료를 이제 조달받을 방법이 있거나 원가율이 낮은 음식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거나 그와 병행해서 배달 단가가 높은 업종이어야 되고 뭐 그래야 수수료가 낮아지니까요. 사람을 안 쓰던 아니면 인건비를 10% 정도로 유지하든 해서 유지를 해야 하지만 매출의 10에서 15%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사막에서 식물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식자재 원가가 낮은 프랜차이즈도 찾기도 힘들 거고 지금 물가 보면 다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미영님이 문 닫는 점포가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단골 치킨 가게도 임시 휴업이라고 써놨어요. 슬픈 현실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진우님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가족들이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정옥님은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포장해 가면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시던데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달료 아껴주는 고객이 제일 고마운 거네요. 자영업자분들도 그 좀 원가가 저렴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홍보하는 업체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홍보는 뭐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표면적으로 30% 이하의 원가라면 배달 영업 해볼만 합니다. 근데 30% 원가를 이제 그게 평균이 맞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그런지 그걸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 막 50%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지.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상품성 있는 제품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판매가 될 만한 제품이라 하면요. 그게 원가가 30%라고 하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2,700원이거든요. 그러면 배달을 하게 되면 포장 용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5,600원, 한 2,000원 정도의 이제 본사 마진이 포함된 물류 마진이 포함된 단가로 2,000원에 그 물건을 납품해 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 10,000원짜리가 2,000원의 가치를 10,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 남겠지. 그럼 큰일 나겠네요. 누구도 믿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점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원가가 낮은데 예. 그걸 이제 너무 원물로 보내주는 케이스들. 내가 손 들여서 더 가공하고 해야 되면 네네네.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뺏기고 그게 또 돈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가 평균 30%가 치는데 예. 원가가 10% 낮아졌는데 인건비가 40%가 돼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죠. 변동비는. 그래서 이제 창업 전에 식자재 원가율만 바라보지 말고 원가, 인건비, 뭐 판매 수수료를 더한 총 변동비의 합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좀 정하자면 이 세 개의 총 변동비가 매출의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고 그 6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네. 뭐 고정비가 됐든 변동비가 됐든 이거는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 낮출 수도 없는 거고 앞에서도 276만 명이나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것도 전달해 드렸는데 종업원한테 너는 시간당 8,000원만 받아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법을 안 지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는 건데 그래서 또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을 또 올리면은 이제 손님들이 뺏기니까. 그렇죠. 또 네.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쥐어짜야 마른 수건. 마른 수건을 더 네. 쥐어짜는 방법. 그 효율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셀프 서비스를 하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데는 이제 식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이제 비중이 한 60% 정도 되도록 맞추는 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러면 식자재비를 좀 높여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음식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또 양을 많이 주거나 좋은 재료를 쓰거나.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인건비를 줄여야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셀프로 해도 손님들이 찾아갈 요인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이제 식자재 로스를 줄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효과적인데 이거는 이제 매장마다 로스율이 다르겠지만 이제 단일 메뉴로 팔거나 메뉴 가짓수를 줄이면 로스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어떤 곳은 이제 탕수육을 1,500원에 이제 팔았었어요 예전에. 네, 지금은 그 가격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로스가 거의 없는 거죠. 아주 네. 소량을. 네. 그러면서 이제 박리담의 전략으로 또 잘 된 경우들이 있고요. 6393님이 듣다가 좀 화나셨나 봐요. 인건비가 그렇게 아까우면 쓰지 마세요. 직원들은 그럼 맨날 직원만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화나셨네. 근데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인건비가 너무 아깝다. 그러면 직원을 좀 줄이고 서빙 로봇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를 도입을 하면 또 그 직원은 일자리를 또 잃는 게 되고 야 이거 어디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 인건비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양도구 대표님. 저희 매장들은 다 오토 매장인데도 기준 저희가 한 10% 중반에서 20% 초반 정도로 인건비 관리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노하우와 이제 공정이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이라도 사람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장비들은 계속 알아보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절감 방법은 직원들 장기 근속입니다, 사실. 장기 근속이요? 네네. 이게 그 숙련도의 차이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식업에서 심각해진 구인난이 채용 광고비, 그다음에 교육 훈련비에 불필요한 비용들을 또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아, 직원 새로 뽑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고 그 시간 또 들고. 그렇죠. 그게 내가 하면은 공짜이지만 또 직원이 직원을 가르치면 또 다시 돈이 들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장기 근속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10개 매장 운영하면서 지금 전체 인력의 15%가 결혼 상태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채용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유료 공고, 그러니까 채용을 위한 유료 공고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사용하는 게 고착화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분기별로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고, 뭐 점장 매니저 활동비, 뭐 회식 지원, 또 연 2회 워크샵 뭐 제도화돼 있고요. 그리고 점장급 이상 직원한테는 종합검진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관리자로 승진을 시키거나 또 창업을 할 때 저희가 회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고 또 그들하고 진심으로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장기 근속을 늘려야만 사실 교육에 대한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또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장기 근속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의 뭐 그냥 속칭 가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듯이 네. 인사 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맞습니다. 많고. 노승우 대표님, 이게 초보 창업자들이 자주 실수를 좀 범하게 되는 것, 특히 이제 직원 고용에 있어서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직원들한테 이제 마냥 잘해주면 직원들이 또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상처를 받는 사장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직원들마다 이제 니즈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노하우를 배워서 나도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일하면서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춤형으로 이제 급여를 원하면 급여를 올려주고 또 이제 성장을 원하면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니즈와 상관없이 이제 자기 주관으로 이렇게 잘해주다가 서로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런 해서 이제 인사 관리를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런 사장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영업 작은 식당이더라도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서 장기 근속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이게 참 월급 얼마 이게 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지출의 전부는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숨은 인건비가 되게 많지 않나요? 같이 빠져나가는 거. 네, 그렇습니다. 뭐 일례로 직원이 매장에 2명이 있어 보이면 예. 예비 창업자분들이 2명의 인건비만 계산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인건비 쓰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은데 월급 300만 원 곱하기 2.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 급여만 계산하면 안 되고 4대 보험료에 사용자 부담분이 있고요. 퇴직금 충당금, 식대, 연차 수당 이건 당연히 이제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매장의 영업 시간이 8시간이 아닐 거예요. 15시간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15시간이면은 우리가 그 2명을 상주시키려면 4명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300만 원 곱하기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이 약 9%, 퇴직금 충당분이 한 8%에서 9%,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걸 다 합치면 월급 외에 숨은 급여가 월급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된 급여 곱하기 2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또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8432님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알바생보다 임금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데 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노승우 대표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조리 로봇이라든지 네. 키오스크 이런 거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매장마다 좀 장단점이 다를까요? 어때요? 네, 그 기계마다 이제 가격대도 좀 다르고 이게 가격대가 이제 조리 로봇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대 정도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조리 로봇이라고 하면 뭐 이제 치킨을 튀겨주거나 뭐 피자를 구워주거나 이런 로봇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어떤 데는 막 3,000만 원 이래요. 근데 그거를 가격을 이제 당장 낮아 보이게 하려고 이제 렌트로 해서 뭐 월 한 70만 원만 내면 된다. 근데 이게 3년 약정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가격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가격이 좀 대중화될 정도로 이게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가격이 낮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일정 프로세스만 이제 해준다든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 기계는 한 가지 일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직원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숙련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양 대표님 말씀대로 장기 근속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도 함께 또 성장을 네. 하면서 양도구 대표님한테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다. 그 초보 창업자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저희 이 코너를 들으면서 창업 트렌드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건데 이런 실수 혹은 이런 것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당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일단은 저는 우리 가게의 그 변동비 합이 얼마인지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동비의 합. 네. 예비 창업자분들도 내가 하려는 업종과 브랜드의 변동비의 합. 우리가 월세는 너무 직관적이거든요. 고정비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 고정비는 크게 변할 게 없어요. 근데 변동비는 1%만 해도 5천만 원 파는 점포는 50만 원이고요. 5%면은 250만 원입니다. 내 수익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많은 사장님들이 그 자신이 한 달에 배민 뭐 수수료 1,000만 원, 배달 수수료 1,000만 원 넘게 쓰고도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배달의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입 세금 계산서나 부가세 신고 내역 페이지에 그 배달 앱에 지급한 금액이 나옵니다. 총액이. 근데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략 없이 많이만 파는 배달은 이제 좀 어렵고요. 목표 마진을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수수료 전략을 짜는 게 필수적입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가 아니라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면 또 과감하게 줄이거나 최소 주문 단가를 올리거나. 네. 근데 그거를 또 보완을 하려면 홀에서 자체 픽업이라든지 홀에서 드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올 수 있게끔 보완을 또 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균형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또 현실도 알 수 있었고 또 조금의 조언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토어디의 양덕우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